SF는 인류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어린 시절 즐겨 읽던 책 중에서 SF 소설들이 있었다. 그때에도 SF란 어린이를 위한 로봇 만화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린이 코너에 주로 꽂혀 있었는데, 아이작 아시모토의 로봇 소모책이니 외계 생명체가 인간의 뇌를 탈취해서 자신이 인간인지 외계 생명체인지 스스로 혼동하는 이야기 등을 읽고 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그들은 불과 30년 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되고 뒤로 공중제비를 들고 발길을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내 칩을 이식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멀지 않은 시대가 올지도 알지 못했다. 그야말로 한 세대만의 SF 소설의 세계 속에 살게 된 것이다. 10년 전쯤에서 레이 커즈와이의 특이점이 온다를 읽고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 난 설마 했었다. 그런데 단 10년 만에 인간 지능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계와의 결합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인간 등 SF 소설처럼 들렸던 커즈와이의 이야기들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가겠다. 우리는 익숙했던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을 당대에 묵다하는 세대다. 중세의 천년 동안의 변화보다도 우리 생전에 벌어질 변화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인간은 미지의 세대에서는 일단 공포를 느끼도록 진화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다. 구석기 시대의 초원에서 처음 보는 동물을 맞닥뜨리면 일단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을 테니까. 그래서인지 알파고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은 무시무시한 괴담 같을 때가 많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대다수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대안은 기본 소득제 정도. 그런데 기본 소득이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인간의 노동력에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인간들의 시장 구매력은 유지해야 할 시장이 유지되니 지금으로 기본 소득을 나눠줘야 한다. 과연 이것만으로 인간이 자존감을 유지하며 창조와 혁신을 이어가는 에너지 넘치는 삶, 또 전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살려는 드릴 계획 같은 소리 아닌지. 나는 미래를 걸어보는 관점이 공포로만 획일화 되는 것이 안타깝다. 샌프란시스코 근처 젊은이들은 차고에서 낡은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면서 화성에 가고 초원석 자기 구성 일차를 달리게 하고 드론으로 전 세계에 택배를 보내는 꿈을 꾸는데, 왜 우리는 일자리 잃고 기계의 지배를 받는 악몽만 꿔야 할까? 미래에 대한 꿈을 소수만 꾼다면 결국 그들만은 미래의 주인이 될 것이다. 바닷가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는 시커먼 물속에 빠져 죽는 두려움만 생각하고, 다른 아이는 형형색색 아름다운 산호초와 망카 가오리 사이를 요양하는 한일을 꿈꾼다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꿈조차 소수만이 독점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선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나 역시 어쩔 수 없이 얻는 문돌이인지라 과학 분야에서 책을 읽자면 머리에 쥐가 날 때가 많지만, 그래도 과학기술이 어떻게 미래를 갖고 가고 있는지에 관한 책들을 읽으려고 애쓴다. 과학적인 원리까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지금 내 곁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막연한 그림은 그려지는 느낌이라서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다. 미치오 가쿠의 마음의 미래, 카라 플라토닉의 감각의 미래. 이를 여정한 꿈을 촬영하는 방법이다. 비염자를 MRI 스케일 안에 넣어놓고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뇌의 반응을 찍어서 저장한다. 어린 시절에 인상적으로 읽었던 SF 단편이 현실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아빠 저기 봐봐요. 이런 책들을 읽을수록 알게 되는 것이다. 결국 최초는 과학이 알고자 탐구하는 여성은 우리 자신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감각은 어떻게 사고를 인식하는지, 이런 노력들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근원의 열매를 따서 결국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두려워만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인간을 더 깊게 이해하면 이래 할수록 우주로 인해서 생기던 불합리와 편견,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은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기 마련이고, 하지만 사실 인간 자신이야말로 가장 미지의 존재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자들을 배척해왔다. 인종, 성별, 성적 지향. 하지만 그런 하찮은 차이를 압도하는 이 더 중요한 공통점들을 찾으러 알아간다면 서로 알아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벌어지는 과학 발전을 괴물로 만들어내는 무모함이라고 보지 말고 르네상스 이후에 계속해온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한 탐구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등등등등.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기괴하게 심지어 무섭게 받아들일지도 모르지만, 자, 어떤 거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영화는 대부분 인공지능이 무가치한 인류를 말씀하는 천재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공지능 이야기는 러브 스토리다. 훌쩍 성장해가는 러브 스토리. 심지어 무섭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이런 이야기가 사람을 여러 번 당해주는 존재는 다양하다. 기형 강아지와 고양이뿐 아니라 고요히 수저안을 헤엄치는 열대어이기도 하고, 독방에 갇힌 장기수에게는 창살 사이로 비치는 햇살 사이일 때도 있다. 일자리를 아끼고 쓸모없는 돈으로 전락을 거라는 공포이니까 당연한 노동, 쓸모, 일에 대한 오래된 관념이 있다. 하지만 이런 관념 역시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인간이 바꿔온 것이 아닌가? 영국의 1833년 공정법이 9세 미만 아동 고용 및 18세 미만 소년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자 공장주들은 시장 경제에 대해서 부당한 개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다. 이들이 지금 시대의 의무교육을 보면 어리둥절할 거다. 의무교육. 그런 점에서 나는 알파고 이후에 쏟아지는 온갖 여론한 기사들보다 멍때리기들의 기사가 더 혁명적인 함의가 있다고 느꼈다. 왜 우리는 무슨 일을 하지? 질문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꼭 일을 해야 하나? 그런데 일을 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왜 기계에게 일을 빼앗기는 상상만 할 뿐 기계에 일을 시키고 우리는 노는 상상을 하지 못할까? 노는 상상. 결국은 즐기는 자들이 이길 것이다. 일은 결국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다. 자기의 실현적인 미완이다. 다소 공유하는 이야기는 힘이 세다. 좋은 생각. 여행과 책, 그리고 인생 일.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읽어야 할 것도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 그 모든 것에 지칠 때가 많다. 증세가 좀 정증해서 서정하면 여행 코너에 처박혀 있을 때가 많다. 내 책꽂이 언제나 여행에 관한 책들이 잔뜩하다. 하루키가 그랬던 여러 가지 여행, 어딜 들려봐도 좋은 소식이 있을 없는 것일 때가 많다. 신용카드로 모으고 모은 외국 항공사 마일리지로 평생에 꿈이었던 갈라파고스 여행을 다녀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목적지를 서울이 아닌 발리로 하고 서울은 11개월간의 중간 기착지로 하여서 발견한 적이 있다. 그러기 해도 미주 아시아 구간이기는 마찬가지라 마일리는 똑같이 사용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발리행 편도 항공권을 덤으로 얻을 수 있었다. 그 11개월간 일도 바쁘고 사람 때문에 지친 일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어차피 다음 곳으로 떠날 비행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중간 경유지에 잠시 체류 중이었으니까. 여행의 삶의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그 자유조차 스스로 금세 자진단락하게 만들곤 한다. 7살짜리, 5살짜리 두 아이가 셋이서 유럽 여행을 떠났던 때의 일이다. 사정상 애 엄마는 한계를 수 없게 되었는데도 걱정 말라고 소리를 치며 떠났다. 출발 전 밤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상세한 일정이 짜고 아이들에게 사전교육으로 영화, 사운드 뮤직이나 로마의 효율을 보여주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혔다. 평생 언제 아이들과 유럽에 다시 올까 하는 생각에 미술관, 박물관, 유적지 등 남들이 좋다는 곳은 지나칠 수가 없었다. 야심차게 로마에 입성했다. 그러한 민박 속에서 지쳐 쓰러진 아이들 머리맡에 앉아서 자책했다. 깨달았다. 여행은 숙제가 아니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그 정한 목표 완수가 여행의 목적이 아니다. 로마를 떠나서 오스트리아로 천천히 달리면 무조건 아이들이 서장하는 곳에 섰다. 서울에 있는 놀이터인데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이렇게 여행과 책 그리고 인생2 강도살인 강간 이런 강력 금지를 재판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일하던 해가 있었다. 매일같이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잔혹해 줄 수 있는지 보아야 하는 나날이었다. 법관도 사람이다. 이런 나날이 계속되면 내면에 무언가 조금씩 부서져가는 느낌이 든다. 어린이의 사치를 불금한 사진을 보다가 내 안에서 평경하게 겨우 버티고 있던 현 하나가 끊어진 걸 느꼈다. 나는 그게 뭔가 해답을 얻기를 기대하며 인도 나가는 일절 비행표를 갈았다. 막연하게 그지없는 기대였다. 뉴시아의 책도 끝이 없이 많은 인도 여행자들의 책이 내게
먹이는 인도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정자의 실제 연합들이 인도는 치열한 생존경제와 세속적인 욕망, 오감을 월시키는 강렬한 강극의 공세였다. 등등 이런 삶이라는 것이 염소 똥 등등등등 욕망의 끝. 요시아시 싸울래요? 세계 향수 자기네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성열을 강조하면서 왜 그 관광객들은 모두 불이 흑의 폐물로 생각하는지 정말 필사적으로 보면 어디 한 군데라도 밀착시켜버리고 달려드는 인도 코스튬 아저씨들은 또 어떤가. 심지어 정말 말도 안 되게 데려서 마주오는 외국 여성 가슴을 쓱 만지고 도망가는 초찌질한 것도 불사하더라. 게다가 외국 관광객 한 명이 호객꾼에게는 저런 생존의 양식인지라 수줍이 더워서 마을 붙이는 모든 이들이 그 크고 송아지 같은 서른 눈망울로 마이 브랜드를 거치며 대도 않는 상의를 치고 바가지를 씌우고 거짓말을 한다. 인도인의 전설적인 그런 실력은 고대 인도의 대수사시 마하바라타로부터 유래한다고 할 정도다. 성스러운 건가 견지적인 있는 바라나시야말로 오히려 이 모든 세속적인 카오스의 절정인데 사경적이 나가 보이는 비로소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물 안개가 피오르는 강가의 향로를 피워놓고 의식을 치르듯이 경건하게 강물에 몸을 씻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낮 동안에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살던 사람인가 믿어지지가 않았다. 배사오 연수에 다가와서 자기 배를 두고 겐지스강 저의 계단을 카트들을 둘러보지 않게는 조금 말을 걸었다. 냉큼 달려오는 7살 꼬마아이가 파는 꽃으로 장식한 촛불 뒤아도 사들고 배를 탔다. 모르는 길을 낸 배사공 양반에게 부자 화장터 에서 여자와 아이도 화장에 주겠느냐고 물어봤더니 여자는 화장에 주는데 아이는 화장하지 않고 그냥 강물이 수정시키는다. 살짝 분개했는데 가끔마다 조잡한 물건을 팔러 달려들던 5, 6, 7살짜리 눈망울의 아이들이 생각났다. 영어로 능숙하게 바가지 가격을 물어보 천진덕스럽게 거짓말 하다가도 아내가 스마트폰을 빌려주니 금세 사진 찍기 놀이에 빠져 영국은 잊어버리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신에 가까운 천진난만함이구나 싶었다. 뱃속은 카이스트이기에 몇 대째 백성을 떠는 그 아저씨에게도 물건을 걸던 아이들에게도 오늘 그들은 내일은 쉽게 오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그게 머리를 어지럽혔다. 나는 인도에 오기 위해서 인도에 가는 책을 읽었었다. 하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세나의 살아있는 인도도 불과 촉천민 달리트 철신임에도 국제적인 명성의 경제학자이자 대학 총장이 된 나레인드라 자다부의 힘도 그런 사람들도 내 눈앞에 있는 이들의 미소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 현실을 전하는 거대한 부조리와 불평등의 눈을 감고 내면의 평화와 영적인 세계에서 행복의 어찌를 찾는 시도는 여전히 올바른 답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답이 없는 질문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책은 구조의 문제를 설명할 수가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삶의 행복과 불행은 책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 은혜의 여름 호주 탕갈루마 섬에서 고래 관절선을 탔던 때의 기억이다. 흑등고래는 남극의 여름에 하루 1톤 이상의 크릴새우를 먹어 채운다. 겨울이 오면은 따뜻한 호주 북동 해안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이동한다. 새끼를 낳기 위해서다. 새끼는 피하지 방 부족해서 남극 겨울을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열대의 바다에는 어미의 먹이가 없다. 어미는 새끼에게 하루 400리 더 가까운 모유를 먹이는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드디어 고래가 나타났다. 흑등고래는 가장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고래로 유명하다. 가까스로 해서 승객들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모른 척하고 가까스로 비명도 멈췄고 물결도 잔잔해졌다 등등. 책 읽기 좋은 공간을 찾아서 나이를 먹어서 공간에 민감해지는 것 같다. 처음에는 주말 도서관에 갔는데 물론 저기 가장 기본적인 독서 공간이다. 강력한적인 TV를 피해서 의자를 돌고 그러다가 원래 아웃도어 의자인 데 들고 나가고자는 생각이 들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에는 바깥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이 1년에 몇 안 된다는 소리다.
극단적으로 지진의 화산 폭발 등등으로 이런 것들. 또 한 것은 싱크에 먹고 또 은의 정원에 나오는 신주쿠 교회입니다. 그럼 장점. 하지만 여행지는 여행지일 뿐 일상의 공간 아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발견한 최고의 책일 공간은 뜻밖이겠지만 지하철이다. 지하철에서 통로수단을 바뀌자 새로운 감각이 익숙해져 있고 일거들어오는 당일의 체온 등등등등으로 지하철 통근길의 고통을 반전시키는 계기는 전전 승객들의 분포도 및 승객자 패턴 학습 등등으로 사람 심리라는 것이 참 묘하다. 한간 휴일에 집에서 뒹굴거리는 등거리와 소파에 손은 유목함과 합체인 페인이 되는 저제에 통근길 전철에서는 세상다시 없는 독서으로 변신한다. 하루 3시간이 가까운 독서 시간이 강제롭고 되자 참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등등. 재미있는 것은 진지하고 무거운 책은 지하철에서 읽고 통근길 전철에서 책 읽기는 독서 시간 확보 외에도 장점이 있었다. 각인 여보다 어리 새끼가 겉에 나서 살아보면 엄마인 줄 알고 다른 각인 여과처럼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단 10분이라도 책 읽기를 하면 내가 모든 설정이 그쪽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래 좋은 기억 때문에 못 읽던 책을 들고 출근길에 나서려고 한다. 그래서 생각이 나를 조정하기 때문에 습관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습관이 행복하다는 말이 좋았던 이유는 폭넓게 생각을 확정해 올 수 있는 처가점이기 때문이다. 습관. 개인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을 끝에는 결국 나의 오래된 친구가 있었다. 저는 책만 잔뜩 있다면 무인도에 있어도 행복을 걷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지금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욕심내면서 무엇에도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내가 생각하는 교수님의 건강 비결은 먼저 부지런함이다. 부지런함. 그리고 거리두기다. 총장이나 장관이나 남들은 눈에 빗발을 세우고 탐내는 자리들에 한정 관심조차 보인 적이 없다. 성공한 인생이라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럴 거라며 그래서 이제 연세대 철학학교에서 교수님 명예교수에 한 이야기네. 이런 욕심이 없는 분. 그래서 교수님은 나의 왜 조보되신다? 처예. 세상을 보여주고 만난 음식을 입에 넣어 주었다. 결국 부인을 떠나본 지 10년이 넘지만 정체의 성취에 있는 이국 감히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공에 대한가 1947년에 60세에 내추리로 쓰러져 눈만 깜빡하던 그렇게 했던 인생의 그런 성공했다고 하는 핏발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또 보는 거죠. 에필로그. 쓸데없음의 가치. 내일은 큰 즐거움을 주었던 책들에 관한 신나게 써드렸지만 마실 때에는 역시 읽을 분들의 책망이 들었기도 하다. 잘 썼습니다. 서울대 인문대학원에서 야간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눈에 반짝 빛내며 이야기하는 교수님을 보며 든 두 가지 생각은 아름답다. 그리고 그런데 쓸데없다.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인문학이 아름다운 이 무용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 꼭 어디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궁금하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평생을 바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인문학. 대학 갈 때 써먹을 욕심, 또 너무 어려서 초등학생이 어려운 책을 읽히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죄송하지만 늘어간 거 생각해 보시면 이슈 때문에 마지못해 본 책은 한 줄도 기회가 나지가 않는다. 그래요. 너무 돈과 연결시키는, 경제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나에게 책이란 운동신경 제로의 고모에게 방구석에서 허풍선이 남작과 가을강 대화를 따라서 대모험을 떠나게 해주던 나를 위해 보호잡지 도련면 친구의 천장에서 가득한 서거 앞에서 남의 인생을 배웠고 싶은 리플리의 심정을 느끼거든 동경. 제갈량 등등등등. 대학문에 들어선 후 암호 같은 줄임말로 불리던 모비우스의 빨간 약탈. 하지만 어느 이전보다도 먹고 사니 점이 정하게
억지로 머리에 쓰지너야 하던 지식의 파편들 아버리나면서도 비난하는 세상의 가속도를 감히 따라잡으려 본질이라는 실용적인 지식만 찾아 헤맨 어리석임의 증거다. 뒤늦게 아무 쓸데없어도 가슴을 설리거든 옛 기억을 떠올려 제외하는 고전이나 일화의 첫사랑들. 하지만 속절없이 아는 형님과 황제의 기운다지보기와 카톡광 회복에 넘나드는 석절짜리 언어들에 뒷전들 밀리건 하는 태기 언제나 사랑했고 언제나 쉽게 버렸던 친구 늘 읽고 싶어 마지막 장까지. 아유 참 글도 참 잘 쓰시네. 아주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가 봅니다. 판서문 유석의 달콤 쌉쌀 유쾌한 책 덕후 인생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